잘못해서 이렇게 범죄자 취급을 하냐고. 과잉 진압을 해놓고서 고소 고발까지 하는 것은 농민들을 위협하고 겁주는 건데, 햇빛을 막아주니까 좋고. 모범지역 그런 저기가 나와요. 충남 당진은 송전탑 건설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송전탑 공사를 이유로 수확을 한 달 앞둔 논을 갈아엎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농민들은 참다 못해 논으로 뛰어들어 공사를 중단시키다 현장에서 체포됐고 하루아침에 범죄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억울함을 주장하는 농민들의 호소, 이럴 수 이슈가 그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저는 당진시 우강면에 사는 이봉기입니다. 우리 마을 소들섬에 한전이 주민들을 무시하고 송전탑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1년 7월 12일) 충남 당진시 우강면. 경찰 2명이 농민의 팔을 꺾자 농민이 땅바닥에 고꾸라집니다. 이번에는 여성 농민이 사지가 들린 채 연행됩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요? 당시 현장에서 연행된 농민들을 만났습니다. 이들은 1년 전의 충격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포크레인 작업을 방해했다고 질질 끌려 나오면서 내동댕이 쳐지고 처참했던 거, 그러면서 경찰 차량에 끌려오면서 제가 막 몸부림을 쳤어요.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범죄자 취급을 하냐고. 속옷이 들린 채 끌려가는 부인을 막아보려던 남편 이봉기 씨도 현장에서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속살이 나오고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생각할 여를도 없이 옷을 가지고 집사람을 덮어주러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손이 꺾이고 피가 멍들고 다리가 멍들고 현장에서 그 길바닥에서 수갑을 채워줬습니다. 부부는 왜 하루아침에 범법자가 됐을까요? 충남 당진시 우강면에 있는 소들섬, 삽교 일대의 얕은 습지구역입니다. 소들섬엔 멸종위기 야생동물들이 서식하고 있으며 해마다 수십만 마리의 철새가 날아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소들섬을 아끼고 보존해왔습니다. 주민들의 노력으로 소들섬은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 가장 먼저 해가 뜨고 가장 먼저 해가 지는 곳을 볼 수 있는 것이 이 소들섬입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내 사유지까지 내리면서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했던 것은 아마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사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전력이 이곳에 송전탑 공사를 예고했습니다. 당진시 송하급에서 아산시 탕정까지 송전선 연결 공사인데요. 전력 345kV의 고압 전선이 소들섬을 관통하게 됩니다. 철새들이 대개 보면 낮에는 논에서 이제 섭식 활동을 하다가 밤에는 이제 주변에 이게 맹수들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물로 들어가서 이제 자거든요. 그러면 호수에 들어가서 자고 다시 이제 먹이 활동을 하러 낮에는 논으로 나와요. 근데 지금 송전탑 노선이 딱 거기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삽교 소들섬 부근은 진짜 누가 그 지중화를 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아도 한전이나 환경부, 충남도 등 당국에서는 당연히 지중화를 해줘야 될 지역이에요. 시민들이 나설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는 반드시 지중화를 해서 생태를 보호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휴식 공간으로 보존을 해야 된다라고.
주민들은 철새의 진로를 막는 송전탑이 아니라 전선이 땅속으로 지나가는 지중화 공사를 요구해왔습니다. 그런데 2021년 7월 주민들은 갑작스럽게 공사 소식을 들었습니다. 2021년 7월 12일 주민들은 집회를 열고 한전에 공사 중지를 요구했습니다. 송전탑 공사도 문제지만 현장에는 한 달 뒤 추수해야 할 벼가 자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다들 농사거든요. 이게 한 달만 있으면 추수하는 벼였어요. 제가 농민이 생각하는 벼는 그 법이 어떤지 벼를 생각하는 그 마음은 사실은 천심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한전은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주민들이 논으로 뛰어들어가 공사 중지를 요청했지만 결국 수확을 앞둔 논은 굴착기에 파헤쳐지고 말았습니다. 현장은 충남도의 소유로 주민이 임대받아 농사짓던 곳입니다. 지나기 전에 허가난 거고 같이 쓰는 거고 얘기가 들리는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우리 주민이 무더기하니까 정지하고 가서 한전 가서 빨리 보고를 해요. 쓰러지는 벼를 보다 못한 70대 농민이 논으로 뛰어듭니다. 내가 죽어도 좋으니까. 연세 많으신 분이 오셔서 너희들이 용사꾼의 마음을 알겠느냐. 사람이 있는 데서 짓밟는 거는 말도 안 된다. 우리가 간디 나중에라도 이렇게 한다면 모를까. 이거는 아닌다 데서 했는데 굴착기 공사를 막기 위해 논으로 뛰어간 농민들과 경찰의 대치가 한동안 이어졌습니다. 결국 경찰은 농민들을 논에서 끌어내기 시작했는데요. 저항하던 여성 농민은 경찰 7명의 사지가 들리며 체포됐습니다. 수갑찬체가 있다 보니까 오싹오싹 추워지면서 제가 여자 경찰한테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그냥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수갑찬 채로. 근데 그 하루 종일 그런 상황을 겪어서 그런지 수갑찬 채로 화장실을 가라고 하는 순간 여기서 그냥 소변을 사무실에 그냥 싸버릴까? 그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은다는 그런 감정이 생겼어요. 농민 유희계 씨는 1년 전 논에서 벌어진 연행 사건에 모멸감을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반문을 하니까 나중에 여자 경찰이 자기 지갑에서 지퍼에서 키를 꺼내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화장실을 갔다 오는데 우리 동서가 씻은 옷을 갖고 왔더라고요. 씻은 옷을 갖고 와서 2층에 뭐 세면실이 있다고 세면실에 있다고 그래서 그 옷 가지고 가서 이제 씻었는데 나중에 취재 나온 거는 경찰이 저를 다 씻어줬다고 취재가 나왔더라고요. 연행 이후의 고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공무집행 방해로 끌려간 농민들은 줄줄이 벌금을 맞았습니다. 일부 농민은 업무 방해 혐의까지 받았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조사 받고 나서 그 이튿날 신문을 보니까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업무방해죄로 바뀌었습니다. 저도 그 업무방해죄로 바꾼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논에 들어간 것도 없고 사람들을 그 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했고 부인 때문에 들어간 거 잠깐 뭐 1분도 안 될 겁니다.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는데 공무집행방해죄가 안 되니까 업무방해죄로 추가적으로 법을 씌웠습니다. 이봉기 씨는 무혐의 처분이 나왔지만 논으로 뛰어든 유희계 씨와 농민들은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송전탑 설치 공사를 방해하기로 마음먹고 사전에 공모했다는 혐의입니다. 지금 연세가 제일 많으신 분은 75살, 6살, 또 잠깐만 70대가 2명, 60대가 3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평생 농사 지은 사람들이고 뭐 잠깐 10분 요거 들어간 사람도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전의 하청업체도 공사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주민들을 법정에 세웠습니다. 한전의 하청업체에서 업무방해율이란 장비 때 인건비 포함시켜서 2,400만 원이라는 약 2,400만 원이라는 벌금과 동시에 더 공무를 방해하면은 하루에 1,000만 원씩 1억까지 매긴다는 뜻에서 송전탑 공사를 반대하던 맨몸의 시골 농민. 이들을 강제 진압하고 연행한 사건은 2015년 밀양 송전탑 사태 이후 처음입니다. 네, 너무 좀 슬픈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저항을 했던 농민들은 그 당시에도 맨몸이었어요. 뭔가 무기를 들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맨몸으로 저항을 했던 건데 그걸 과잉 진압을 해놓고서 그걸 공권력을 방해했다라고 하는 혐의로 고발까지 하는 것은 농민들을 위협하고 이렇게 사실은 겁주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어떻게 어떤 일에 할 수 있겠습니까? 한전의 책임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주민들과 무리하게 마찰을 일으켰다는 지적입니다. 좀 조정을 하고 주민들과 충돌을 최소화해보자 그런 제안을 사실은 먼저 했었어요. 근데 무시하고 그냥 강행하더라고요. 한전 입장에서는 앞으로 공사를 계속 해야 되는데 주민들을 그렇게 한번 딱 강하게 옥죄어 놓으면 이후에 이제 주민들이 위축돼서 우리 공사 진행하는데 계속적으로 방해를 못할 거다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공사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고 주민과의 합의로 마무리됐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송전탑을 반대할 뿐 위법하게 공사를 방해하려는 의미는 아니라고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사전 공모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했는데요. 농민은 이에 불복하며 정식 재판을 치르고 있습니다. 사건이 있은 지 1년이 지났지만 굴착기에 대한 공포와 연행의 충격은 여전히 정신적인 고통으로 남아 있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한 뒤로 큰 장비를 보면 금방 숨이 멎을 것 같으면서 막 너무 허둥대서 남편이 진정하라고 그리고 주위 사람들도 제 하는 행동에서 깜짝 놀라고 합니다. 그 장비에 대한 그 트라우마가 커졌던 것 같고요. 그 장비를 본 날은 제가 사람 있는 데로 가려고 하고 집으로 못 들어오는 걸 여러 번 겪었거든요. 주민들의 바람은 소들섬의 생태계가 지켜지는 겁니다. 하지만 1년 전 그날 이후 소들섬 일대에는 송전탑 공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송전설로 인해서 어떤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자기 지역에 가는 송전설로 인한 피해는 다 떠안는 주민들 말이죠. 그러면 그게 한전이 어떤 이유로 해도 어쨌든 최대한 설득하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제 한전은 뒤로 물러나고 협력업체 통해서 공사를 강압적으로 밀어붙이고 주민들이 반발하면 손배감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하고 경찰 동원하고 이런 모습이 예전에 했던 한전의 아주 권위적으로 했던 행태를 그대로 반복하는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평범한 농민들이 한순간에 범법자가 됐습니다. 주민들은 묻고 싶습니다. 누구를 위한 송전탑 공사인가요? 야생동물 보호구역에는 오늘도 송전탑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전은 당장 송전탑 공사를 멈추고 아름다운 소들섬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송전탑이 들어서는 소들섬은 올해 1월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죠. 이렇게 되면 공사가 중단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공사 중단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도 견해가 나뉘고 있습니다. 당진시 우강면 송전탑 공사는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시를 시작으로 인허가 절차까지 이미 마무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후 소들섬이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송전탑 공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견해도 있고요. 반대로 송전탑 공사의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야생동물 보호구역 지정이라는 사정 변경에 따라 당진시가 송전탑 건설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예.
당진시가 개발 행위 허가 이전에 한전 측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 그걸 거치지 않았다 이런 하자를 발견을 하고요. 3월 30일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전 측은 당진시의 명령에 불복하고 공사 중지 집행 정지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4일 대법원은 한전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은 1심에서 한전의 손을, 2심은 당진시의 편을 들어줬는데요. 한전이 상고를 하자 대법원에서는 최종적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공사가 당장 중단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본안 소송 결과를 떠나서 우선 공사를 중지해야 합니다. 사기업들도 법을 따라야 하는 게 당연한데 하물며 공기업인 한전이 대법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입니다. 예. 이에 대해서 한전은 지금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 한전 측은 당진시가 문제 삼은 지역의 경우 공사 중지 명령 신청을 내리기 이전에 이미 개발 행위가 완료가 된 곳이고 현재는 개발 행위를 하지 않고 단순히 작업장의 통로로만 활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예. 또 주민들의 송전탑 건설 반대에 대해서도 모든 주민들이 지중화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주민과 원만하게 협의가 끝난 지역도 있다. 일부 주민들이 지중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전해왔습니다. 예. 사실 소들섬 송전탑 노선 결정 협의 과정에서 한전이 철새 출몰 지역을 우회하는 곳에 송전탑을 세우겠다. 이렇게 제시를 했지만 주민들이 지중화를 요구해서 이마저도 어려워졌다. 이렇게 책임을 주민들한테 떠넘기듯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사실 주민들의 지중화 요구가 이렇게까지 좀 무리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곱씹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오늘도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에어컨을 켜고 휴대폰을 충전하고 TV를 봅니다. 하지만 이 전기를 사용하기까지는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 과연 누구를 위한 송전탑인지 소들섬 주민들이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시사인 대세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도시 지역은 자연 환경을 보존하고 도시 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녹지를 조성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 기능에 따라서 경관 녹지, 연결 녹지, 완충 녹지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시의 일부 완충 녹지를 두고 수년째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민을 보호하고자 만들어진 완충 녹지가 왜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는지 시민헌법 불청객에서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도로와 그 주택가, 상가 같은 것들을 분리해 놓은 이런 둔덕을 완충 녹지라고 합니다. 이 완충 녹지에는 보시면 이렇게 오솔길이 조성된 곳도 많이 있는데요. 그럼 이런 완충 녹지와 오솔길, 주민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자주 이용하죠. 산책하기도 좋고 이 길을 해갖고 주민들이 너무 좋아해요. 간단히 운동할 수 있는 길이라서 좋아요. 햇빛을 막아주니까 좋고 또 나무 아무래도 나무 밑 속을 걸으니까 좋고. 주민들의 산책로로 활용되다 보니 완충 녹지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 대체적으로 좋았습니다. 그런데 완충 녹지를 놓고 주민들 사이에 입장이 엇갈리는 곳도 있다고 해서 찾아가 보았습니다. 네, 이곳은 대전 유성구 장대동 일대에 있는 한 완충 녹지 조성 지역입니다. 이 건너편에 보시면요, 네, 아파트 그 단지에는 방음벽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제 왼편으로 보이는 이쪽에는 완충 녹지가 상당한 높이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완충 녹지는요, 이 도로로부터 나오는 소음이나 분진 등으로부터 주택가나 상가를 보호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보시다시피 상당히 좀 높아 보이죠. 제가 한번 이 완충 녹지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솔길이 설치됐던 완충 녹지와 비교해보면 이곳에 설치된 완충 녹지 둔덕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이 완충 녹지 둔덕 위에 올라와 봤는데요. 보시면은 네, 차로가 뒤에 있고요. 뒤에는 주택가와 상가가 있습니다. 상당히 좀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보셨던 그 완충 녹지는 녹지 아래에 그 오솔길이 조성이 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이곳은요, 네,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이면도로와 주차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조성된 완충 녹지 위에 올라와 보니 오랜 세월 자라온 나무들이 많아서 마치 하나의 작은 도시숲처럼 느껴졌는데요. 인근 주민들의 생각은 어떤지 물어보았습니다.
여름에도 그늘이 생겨서 되게 시원하고 앞에 살 때도 이제 새소리나 이런 거를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완충 녹지에 만족한다는 주민의 반응. 하지만 이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하는 상인과 주민들의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혹시 앞에 이 완충 녹지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잖아요. 영업하시면서 어떤 뭐 편리함 아니면 불편함 어떤 것도 좀 있으실까요? 그 영업에는 막대한 지장이 많고요. 완충 녹지가 처음에는 소음에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었다고는 봐요. 예, 보는데 지금은 모든 아스팔트의 원료라든지 하는 게 소음에 안 나고 차들이 이제 고급화되니까 소음이 별로 없다고 봐야 돼요. 입주민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여기 앞에 있는 완충 녹지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이 도로랑 분리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세요? 이 수평보다 너무 이렇게 높기 때문에 그게 모든 걸 가려가지고 이 동네가 있는지조차도 잘 모르겠고요. 원래 저기 완충적이라고 한 1m 20 정도 있었거든요, 여기에. 그런데 이게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높아져 가지고 되게 불편하고 또 그 우범 지역 그런 저기가 나와요. 그 저기 안 좋아요, 저녁에는 깜깜하면. 일단 뭐 앞에 안 보이니까 시각적으로 그렇고 상호도 안 보이고. 이곳의 완충 녹지가 너무 높아서 동네가 고립된 것 같다는 주민의 의견부터 간판이 가려져 영업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상인들의 호소까지 이곳 완충 녹지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의 높이를 직접 측정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저 건너편 건물을 보시면은 2층 창문에 제가 지금 보이시죠? 발 아래쪽하고 창문 아래쪽하고 둔덕의 높이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려가 갖고 그 높이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가 390cm를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4m 정도의 높이로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고요. 높이가 4m면 꽤 높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일대 상가나 주택가가 상당히 좀 고립되어 있다, 이렇게 상인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둔덕의 높이가 꼭 소음 감소 효과와 비례하지 않는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바깥쪽, 안쪽 소음 측정, 그리고 이곳보다 낮은 완충 녹지에서의 소음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충 녹지가 높을수록 소음 저감 효과가 커질까요? 높이가 다른 두 곳에서 직접 실험해 보았습니다. 네, 이곳은 완충 녹지 바깥에 있는 도로 쪽이죠. 네, 이곳의 소음을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음값이요. 도로가에서 측정된 소음값 최대 79dB로 측정됐습니다. 네, 이곳은 완충 녹지 안쪽에 있는 이면도로입니다. 그러면은 조금 전 바깥 상황과 다르게 안쪽에서는 소음이 어느 정도 측정되는지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충 녹지 안쪽에서는 소음이 최대 67dB로 측정됐습니다. 따라서 약 12dB 정도의 소음 저감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럼 완충 녹지의 높이가 낮은 곳은 어떨까요? 네, 이것은 완충 녹지가 설치되어 있는 또 다른 곳입니다. 보시면은 아까 녹지보다는 좀 높이가 많이 낮죠. 이곳의 그 소음 저감 그 상태를 한번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완충 녹지 밖에 있는 도로변 소음입니다. 그럼 완충 녹지 안쪽에 소음 어떤지 다시 한번 좀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에서는 최대 62dB까지 측정된 소음, 약 13dB 정도의 소음 저감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완충 녹지가 소음 저감에 도움을 주는 건 맞지만 둔덕의 높이가 소음 감소량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하긴 어려워 보이는데요.
지나치게 높게 조성된 완충 녹지를 둘러싼 주민들의 민원은 수년 전부터 제기돼 왔습니다. 그래서 대전시 의회에서는 지난 2019년 완충 녹지 관리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기도 했는데요. 장대 지구를 개발을 하면서 보통은 방음벽을 설치를 하는데 주민들 대다수가 방음벽이 보기 싫다. 그거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상가주분들은 간판이 안 보이는 것 때문에 이러저러한 민원을 제기를 하시는 거죠. 2019년에 이미 공청회를 다 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현실적으로 이 완충 녹지 마운딩 낮추는 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전지 정도 해서 우범화, 우려 이런 것 때문에 뭐 그런 정도만 정비하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되고 그때 작업을 이미 했어요. 그 지역은. 하지만 당시 토론회에 참여했던 국회의원은 대전시와는 약간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완충 녹지로 인한 그 불편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그 안쪽에 있는 상가라든지 주민들은 그게 이제 지나치게 이제 높아서 그게 하나의 이제 옹벽처럼 느껴지니까, 또 하나는 완충 녹지가 쭉 이어지니까 우회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이제 내렸던 결론은 거기를 공원화하는 게 어떠냐. 주민들의 편의시설 같은 거 놓고 산책길 같은 것들을 조성해주고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주자. 그 나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간판을 가리고 이런 게 있으니까 홍보 차원에서 조금 안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좀 배려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던 것이고, 대전시 차원에서 진행을 좀 하기로 했는데 그게 제대로 챙겨지지 못한 것 같아요. 토론회에선 나무까지 정리가 아니라 공원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는 말인데요. 당시 토론회에 참석했던 전문가는 해당 지역 완충 녹지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슈가 뭐냐면 가로수 없는 데는 심어달라고 그러고 있는 데는 간판 안 보이는 데서 잘라달라고 그러고 같은 지역 내에서도 그렇게 이제 의견이. 그래서 완충 녹지라는 건 일단 기능이 우선이에요. 미세먼지라든지 이렇게 뭐 그 제일 안 좋은 그 자동차 타이어 분진이라든지 뭐 매연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이런 것들이 그렇게 가지치기를 하면 못 넘어가고 그걸로 다 들어오거든요, 사실은. 그럼 그건 누가 피해를 입겠어요. 마운딩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교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식물들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 기반을 손댄다는 거는 그 지역의 완충 녹지 환경을 개선을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가급적 지양하는 게 맞고요. 이미 나무가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둔덕의 높이를 낮추면 나무가 고사할 수도 있다는 말. 토론회 이후 대전시는 나무까지 정리 작업만 했을 뿐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진 못했습니다. 의견이 모아져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제 하겠지만 이제 대신 조성하는 비용이 그때 당시에도 그 장대동 학사마을만 해도 신규 조성 비용이 한 19억 정도 그때 들어가는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현재는 이제 상당히 시간이 지나서 뭐 한 20-30% 이상 아마 상승된 비용이 될 것 같고요. 완충 녹지의 기능을 최대한 살리면서 인근 주민들의 불편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과연 없을까요? 거기에 이제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든다든지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상가들 같은 경우에 어떤 상가들이 있고 어떤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들 LED 이제 조명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밤에는 안전하게 걸어 다닐 수도 있고 외부에서는 이런 상가들이 이 완충 녹지 뒤에 존재를 하는구나. 여기서 걸어 다니면서 뭐 커피도 한잔 할 수 있고 쇼핑도 할 수 있는 거리가 있구나라는 걸 인지할 수 있게끔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완충 녹지를 중심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명소화하는 것이 정답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심 속 완충 녹지는 이렇게 도로로부터 나오는 분진과 소음으로부터 주민들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녹지만 조성해 놓은 채 방치해 둔 사이 인근 상인들의 불편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만큼 대전시가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을 내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완충 녹지 다소 좀 생소한데요. 뭐 자세하게 개념부터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화면에서 보셨지만은 보통 큰 도로가하고 그다음에 주택이나 상가, 주택이나 상가를 그 도로에서 나오는 소음이나 분진 같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되는 구조물을 완충 녹지라고 합니다. 대전 유성구 그 장대동 같은 경우에는 그 완충 녹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높이가 좀 지나치게 높고 경사도가 좀 급하다. 그래서 그 민원의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4m면 꽤 높은 높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쪽
이쪽 동네는 좀 고립된 듯한 그런 느낌이 상당히 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다 보니까 곳곳에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한 그런 사례들도 종종 볼 수 있었거든요. 뭐 벌레도 많이 끓고 있었고요. 그래서 좀 이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2019년에도 이거 관련해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는 거잖아요. 당시 근데 의견을 두고 좀 엇갈리는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네요. 네, 사실은 이 둔덕의 높이를 낮추는 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대전시는 전지하는 것 정도로만 이제 결론이 났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요. 당시 이제 토론에 참석했던 조승래 국회의원은 오솔길 조성이라든지 체육공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주민 편의를 좀 높이자 이렇게 이제 의견이 모아졌는데 대전시가 이거를 좀 챙기지 못한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 이렇게 서로 입장이 다른 상태에서 대전시가 전지 작업을 몇 차례 했거든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민원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완충녹지 위에 오솔길을 만들고 벤치나 운동기구 같은 편의시설을 설치한다면 주민들이 완충녹지의 순기능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솔길이 있으면요. 사실 또 편의시설이 있으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주민들뿐 아니라 일반 걸어 다니시는 분들도 그 오솔길을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그 상가 안쪽을 보실 수 있고요. 그러면은 여기 어떤 상가가 있구나 이런 것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편의시설을 해놓고 주민들이 이용하다 보면은 쓰레기 무단 투기도 많이 좀 없어질 거고요. 또 전문가가 조언한 대로 LED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바깥쪽에서 봤을 때 안쪽에 어떤 상가가 있다 이런 걸 좀 표시해 주면은 아무래도 그 상권 회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대전시가 이러한 그 조언들에 대해서 좀 귀를 기울이고 하루빨리 좀 현실적인 대책을 내놔야 할 것 같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조성한 완충녹지가 정착되기에는 아직 갈 길이 좀 멀어 보입니다. 관계부처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최우선으로 고려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전 사정 충남 지역민들의 관심과 제보로 만들어지는 시사인 대세남,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세남이 선택한 한 주간 대전, 세종, 충남의 이슈, 대세남 2주의 픽입니다. 첫 번째 픽은 우리 아파트 쪽방촌입니다. 에어컨이 인권이다, 이런 말이 낯설지 않은 요즘 날씨죠. 이즈음이면 언론에서는 항상 쪽방촌의 어려움을 보도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쪽방들이 도심 곳곳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도 있었습니다. 바로 아파트 경비실입니다. 바람도 통하지 않은 좁은 공간에서 선풍기 한 대로 한낮의 폭염도 또 숨막히는 열대야도 견뎌내야 하는 경비 노동자들. 한 경비 노동자는 경비실을 3평짜리 지옥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지자체 차원에서 에어컨 설치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한때 에어컨 없는 경비실 문제가 사회적 관심을 받으면서 많은 자치단체가 지원 사업을 벌였습니다. 또 주민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에어컨을 선물하는 곳들도 있었고요. 하지만 소규모 아파트 단지라든지 입주민 혹은 관리사무소 반대로 에어컨 설치가 무산된 곳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전기요금 문제도 있습니다. 지난해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는 경비실 4곳의 에어컨 전기요금 15만 원가량을 경비원들에게 청구해 논란이 불거진 적도 있었습니다. 자치단체 차원의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우리 이웃들의 훈훈한 마음도 절실해 보입니다. 두 번째 픽은 10년 동안 4번으로 정했습니다. 혹시 정부 세종청사에 대통령 임시 집무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12년 세종시 출범 당시 총리실이 있는 청사 1동에 1170제곱미터 규모의 대통령 임시 집무실이 마련됐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10년 동안 대통령 임시 집무실은 몇 번이나 사용이 됐을까요? 박근혜 대통령 때 1번, 문재인 대통령 때 2번, 윤석열 대통령 때 1번 해서 총 10년 동안 4번 사용되었습니다. 물론 횟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살펴봤더니 정식 국무회의 등 통상적 직무보다는 옥상 정원 관람이나 MZ세대 공무원과 오찬 등 보여주기식 이벤트 행사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부 세종청사는 사무 공간이 부족하다는 직원들의 하소연이 많은 곳입니다. 가뜩이나 부족한데 350평이라는 작지 않은 공간이 사실상 낭비되고 있는 셈입니다. 2년에 한 번 사용될까 말까 사실상 허비되고 있는 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대세남 2주의 픽이었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서 전국의 유명 휴가지는 피서객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서해 최대 해수욕장인 대천 해수욕장에서는 51일간 피서객의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서 물놀이 안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때약볕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안전요원들의 24시를 현지인이 찾아가 봤습니다. 저도 보령시청에 입사를 해가지고 우리 보령시청에서 물놀이 안전을 직접 한다는 걸 사실은 잘 몰랐죠. (7월 1일부터) 들어와서 오늘까지 26일째입니다. 대천 해수욕장의 안전을 위해서 지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복 중에 오늘이 중복이야. 그만큼 날씨가 무척 덥다는 거예요. 보령시청 안전총괄과야 물놀이 안전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천성진 주무관입니다. 대천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 물놀이 안전, 쉽게 말해서 사고가 나지 않게 제가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대천 해수욕장 딱 중간에 저희 안전센터가 위치를 하고 있고요. 남은 기간 동안 또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전요원은 총 72명. 대천 해수욕장의 전반적인 물놀이 안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한 3에서 5만 명 정도 오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잠정으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점점 이렇게 사회적으로 많이 해결이 됐다고 보니까 개장하는 첫날부터 관광객이 많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올해는 첫날부터 사실은 정신이 없었어요. 중학생들이 입수가 금지된 야간에 바다에 들어갔다가 파도에 휩쓸려서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실종됐습니다. 해경과 소방대원들은 바다 곳곳을 수색합니다. 당시 바다에 들어간 학생은 모두 7명, 1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또 구조된 학생 1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안쪽으로 조금만 들어가 주세요. 밑에서 한 몇 분이나 있으세요? 나와 있으면? 보통 30분에서 1시간 네, 그 물에 있다가 이제 교대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위험해 보이는 요소들이 생기면 저희들이 제지하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 표류자나 입수자가 나오지 않아서 그 전에 통제를 잘 시켜서 이렇게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지 않나. 그 수상 오토바이를 타고 나가면은 어떤 게 위험하다는 것이 이 바깥에서 보는 것보다 확실히 보입니다. 제가 나가서 제일 처음에 보는 것은 관광객이 깊은 곳으로 나오는 그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 근무자의 근무 위치를 재조정을 하죠. 이렇게 드론이 날아서 이 스피커를 통해서 음성으로 지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수심이 깊은 곳은 위험합니다.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켰어? 그럼 사망률. 사망률. 사람 많은 거. 저기서부터 오는 게 나을 것 같아.
드론을 사용해서 입수객들이 경계선 위험한 곳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안내 방송을 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집안에 엄마, 아버지 역할을 저희는 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가장 간단하게 물부터 시작을 해서 아이들이 뭐 화상을 입는 거 이런 것까지 시작해서 저희가 관심을 안 가지면 안 됩니다. 자, 간식 먹어 얘들아. 간식. 갑니다. 그래, 오늘 간식은 햄버거고 좀 더워도 참자니? 예. 예린이도 햄버거. 그래. 별일 없지? 그래, 오늘 날씨 더우니까 잘들 하고. 아이들이 근무지에서 100% 다 역량을 발휘를 해줘야 이 대천 해수욕장의 물놀이 안전은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 물놀이 안전 요원의 건강이라든지 숙식, 기타 뭐 기본적인 것까지 저희가 신경을 안 쓰면 대천 해수욕장의 이 안전은 보장을 못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안전소 요 앞에 연두색 튜브 서 있는 사람 뒤집어질까 뭐 하니까 좀 자세히 볼 수 있도록. 여기서 안전요원 팀장을 맡고 있고요. 필요한 뭐 장비라든지 아니면은 지원 요청 사항이라는 것을 또 수렴을 해가지고 이제 각자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주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상 있어. 자, 얘들아 고생했다. 파라솔 준비하자.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천해수욕장에 놀러 오신 모든 분들이 좋은 추억을 안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좋은 추억을 안고 가실 수 있도록 최대한 안전하게 여러분들을 지켜봐드리겠습니다. 자, 퇴소하겠습니다. 더운 날씨 여러분들 고생 참 많았다. 자, 혹시 섭섭하고요. 두 번째는 우울합니다. 그 72명의 물놀이 안전 요원과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생활을 하다가 썰물처럼 싹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는 또 기가 막히게 관광객도 또 빠져나가요. 정말로 톱니바퀴처럼 막 생활을 하다가 한순간이 멈춰진 것 같아서 약간 좀 우울하긴 해요. 폭행까지는 아직은 없었는데 욕은 자주 듣습니다. 욕은 많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욕을 하시니까요. 그냥 그분들이 푸념하시는 거, 내가 대천 해수욕장에 바다 놀러 왔는데 술 먹었다는 거 그거 하나로 못 들어가면 되겠느냐. 지금 현재 시간이 딱 저녁 드시고 약주 한잔 하시고 잠깐 이렇게 그 술김에 들으셔가지고 이제 해수욕을 즐기실 시간이거든요. 저희가 순찰을 하는 겁니다. 속상하죠. 속상하고 어떻게 보면은 당신의 생명을 저희가 지켜드리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안 따라주냐고 야속하기도 합니다. 서운하기도 하고요. 그치? 노하우 없고요.
그냥 계속 설득을 하죠. 정말 안 된다고. 바다는, 자연은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을 할 수가 없는 존재거든요. 이겨서도 안 되고 이길 수도 없습니다. 물놀이 안전을 책임지고 저희가 지켜드리려고 나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물놀이 안전 관리는 지자체가 직접 담당하고 있군요. 네, 2014년부터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해양경찰이 맡아왔던 안전관리 업무가 지자체에 이관됐습니다. 해수욕장법 19조 1항을 살펴보면 해수욕장은 관리청이 직접 관리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25조 1항은 관리청에게 해수욕장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해경은 해수욕장법 시행 후부터는 해수욕장 피서객 안전관리 역할보다는 해상에서의 구조 활동에 주력하게 되었습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안전센터를 직접 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규모가 작은 해수욕장의 경우에는 민간 업체에 위탁을 주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시민의식입니다. 안전요원들이 경찰이 아니다 보니까 주의를 시켜도 잘 따르지 않는 분들이 많다고 하고요. 특히 저녁 7시 이후에는 바다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들어갔다가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입수 통제 명령은 반드시 지키고 또 물놀이 금지 구역에는 출입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준비운동과 구명조끼 착용 그리고 음주 수영 금지 등 피서객 스스로가 지켜야 할 약속도 꼭 지켜야 하겠고요. 예. 거대한 송전탑 건설로 삶의 터전을 내줘야 하는 농민들은 중장비를 동원한 강제력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범법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희생에 대한 대가가 감사와 존중, 배려가 아니라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된 농민들의 현실은 우리 사회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듯합니다. 다수의 이익을 명분으로 일방적으로 강요되는 소수의 희생은 과연 정당한 것인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진정성 있는 소통과 설득이 아니라 법과 공권력을 앞세운 강제력은 과연 올바른 방식인가? 시사인 대사남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